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앤소니입니다. 오늘은 90번째 시간으로 건물의 현장 답사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미 건물 답사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물건에 대해 알아볼까 고민 중인 분도 계시겠죠. 꼭 내가 참여하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답사하는 것을 같이 다녀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례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장과 기타 상가 건물 등의 경매를 위해서 현장 답사의 유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건물의 답사에서 주로 아파트, 빌라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장과 그 밖의 건물의 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공장의 답사는 공장에 대한 수요는 사실 많지가 않죠. 그래서 짧게 꼭 필요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장을 신설을 한다, 신축한다라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규제, 그 다음에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존의 공장을 낙찰받고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죠. 자, 공장을 신축할 때는 공장 총량제, 수도권 같은 경우, 수질 보존 대책, 여러 가지 공해 문제가 있어서 또 쉽지가 않고요. 또 기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연접이란 것도 있습니다. 일정 지역 내에 공장이 더 이상 증설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제가 연접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공장을 낙찰받고 그것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비용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이 유리하죠. 자, 공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낙찰 받으려고 하는 이 공장에서 내가 운영하려고 하는 공장이 그대로 가동이 가능한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이 아니고 허가 조건이죠. 자, 만약에 내가 공예와 관련된 업종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가능한 코드를 가진 그런 공장을 낙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공예와 관련 없는 공장을 낙찰받고 공예와 연관된 업종을 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내가 영업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허가 조건이 과연 이 경매 대상 공장에서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그 외에 또 알아보셔야 될 것이 건물. 자, 공장에 있어서는 건물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느냐, 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미리 떼보고 건물의 높이, 넓이, 안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자, 이러한 것들을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장에 있어서 도로가 아주 중요하죠. 자, 공장의 규모가 크다면 큰 차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컨테이너가 실린 차량이나 큰 중형차 이상의 화물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 그러한 차량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느냐, 또 안에 들어와서 공장 마당 안에서 이것이 회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공장 진입로가 타인의 토지를 밟고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사도가 있는지, 그래서 공장을 낙찰받고 실제 여러분들이 운영할 때까지 도로 때문에 애를 먹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공장의 경매에서는 공장저당법에 의해서 기계기구가 포함됩니다. 자, 기계기구가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토지와 공장 건물과 기계기구가 한참에 일괄로 경매되죠. 자, 이 기계기구가 감정가가 수억 원 이렇게 높게 감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토지와 공장 건물이지 이 기계기구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고철에 불과할 때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기계기구를 과연 어떻게 처분할 건가? 이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대략 기계기구가 경매 대상인 공장에서는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되어서
못 쓰는 것이 많으니까 이 기계기구는 없다고 보고 입찰을 응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고철로 보시고 이것이 5억에 감정됐다 하더라도 처분하면 1억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고철로 보고 여러분들이 입찰가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공장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유치권에 대해서는 미리 유치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것이 진짜 유치권인가요? 당연히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것은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을 탐문하시거나, 자, 공장 같은 경우는 보통 감정가 이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예 법원의 서류를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유치권 관련 서류를 모두 카피를 하셔서 유치권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판단하시고 입찰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유치권이라면 유치권자를 만나서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하고 입찰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외에 공장 경매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폐기물의 문제입니다. 자, 공장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사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오래되어서 이것이 재생이 불가능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버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폐기물의 처리는 아주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는 폐기물 또는 공장이 규모가 크다면 땅속에 혹시 묻은 폐기물이 없나까지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폐기물이 낙찰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눈에 떠여서 자, 여러분에게 낙찰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 낙찰 불허가나 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대금을 납부하고 오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 폐기물이 땅속에 있는 폐기물이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겠죠. 자, 폐기물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은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공장은 전기가 중요하죠. 공업용 전기가 그 수용 전기가 몇 킬로와트까지 계약이 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자, 이것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전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변압기기, 수변전 설비가 누구의 소유인지, 공장 저당법에 모두 포함돼서 경매 대상인지, 아니면 한전에서 가설한 건지, 아니면 이웃의 공장과 공동으로 쓰는지, 자, 이것도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공장의 전기요금이 연체되었을 때도 있겠죠. 자, 공장의 전기요금은 과연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금액이 수천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련이면 한전이 되겠죠. 한전을 방문하셔서 연체된 금액 그리고 그 부담 여부를 역시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외에 건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아파트 빌라에서 제가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빌라의 경우 외관하고 다르게 안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외형과 다르게 안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조를 해놓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한테 좋은 게 되겠습니다. 자, 빌라를 잘못 사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느냐, 또는 고급의 아파트, 내부가 잘 꾸며진 고급의 아파트를 낙찰받느냐, 이것은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직접 현장을 들어가시거나 이웃에 탐문을 하셨더라도 내부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정상적인 입찰가를 여러분들은 결정하실 테고, 또 낙찰의 확률도 높아지겠죠. 자, 주택의 경우에는, 자, 주택이나 근린주택은 많은 가구가 살고 있죠. 자, 이런 주택은 도시가스가 돼 있나 안 돼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변은 다 도시가스가 돼 있다 하더라도
경매 나온 주택이 도시가스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임대에 놓으려면 도시가스가 없으면 임대가 잘 안 되죠. 도시가스는 가구당 100만 원, 150만 원 듭니다. 자, 다가구 주택의 경우 10가구 이상이라면 1000만 원, 1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주택은 도시가스에 대한 것 또는 전반적인 수리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간혹은 외관이 많이 낡았다면 비용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대체로 경매로 나오는 상가는 상권이 많이 죽은 쪽입니다. 많은 상가가 경매로 나오고 불황기일수록 상가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저렴한 맛에 상가를 낙찰받는 분들이 많은데, 자, 저렴해도 그것이 내가 직접 쓸 수 없다면, 임대가 나가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가는 상권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상권 분석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메모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기본적인 조사를 해야 되겠죠. 상가는 1층과 2층이 다르죠. 또 2층과 4층이 다릅니다. 어떤 층이냐, 그리고 그 층에는 어떤 영업이 맞느냐. 자, 이것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면적도 중요하죠. 큰 면적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너무 커도 업종에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면적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출입문이 어디에 있느냐, 대로로부터 들어가느냐, 뒷골목으로 들어가느냐. 자, 그리고 통로에서 가까우냐 뭐냐.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동인구를 상가는 반드시 조사해야 되겠죠. 오랫동안 경매 대상인 물건을 지켜보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느냐. 자, 걸어서 지나가느냐, 차를 타고 그냥 휙 지나가느냐. 자,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변에 경쟁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가를 낙찰받는다면 그러한 경쟁업체가 주변에 많이 있다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또는 그러한 경쟁업체가 모여 있는 게 오히려 또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역시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교통이나 주변의 주거 환경, 배후 도시,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상가에 있어서 상권 분석은 제가 깊이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면 상권 분석에 대해서 따로 많은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따르는 체크, 현장을 직접 답사하셔서 유동인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상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쓸 수 있다라면 내가 어떤 업종을 하겠다라는 게 되지만, 임대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상권이라면 쉽게 임대가 나가지 않으니까 타인을 자본을 들여서 대출을 받고 이것을 매수했을 때 그 이자 부담이 여러분에게 큰 고통으로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상가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그리고 많은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공장과 기타 주택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역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경남 함안군에 공장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규모가 아주 크네요. 토지가 6,500평 정도 되고요. 건물도 큽니다. 자, 이것이 21억에 감정되고 아주 6억 2천까지 많이 떨어졌다가 최종적으로는 잔금을 납부하고 종료가 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자, 여러 필지의 토지가 있죠. 공장 용지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도로나 임야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농지가 있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다행히 지목이 농지인 쪽은 없습니다. 농지가 있으면 법인이 낙찰받았을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안 나오니까
특별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도로를 보면 지분 형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 필지에 여러 공장이 하나의 도로를 같이 쓴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의 공장이 그 중간에 있는 도로를 공유로 해서 같이 활용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지분으로 되어 있다 해도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자, 토지와 건물 그리고 기계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감정가가 3억여 원이 되네요. 자, 이 기계에 대한 기계 리스트를 물론 보셔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은 기계라면, 자, 이거 3억 3천에 감정된 기계는 거의 고철로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기계기구는 관리 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 아래쪽에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있는데요. 자, 이 등기부 자체는 특별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유치권이 신고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일부 토지의 유치권, 그리고 자, 이것이 신문되어 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건물 공장에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면, 자, 그것이 금액이 얼마인지, 진정한 유치권인지, 해결의 가능성이 있는지, 점유하고 있는지, 자, 유치권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것이 판단이 잘 안 된다면 법원의 유치권 서류를 카피해서,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외에 폐기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과금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전기, 수변전 시설, 이런 것 모두 꼼꼼히 체크를 하고 공장 입찰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광주의 공장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 좀 오래된 사건인데 제가 직접 상담한 내용이어서 기억이 납니다. 12억에 감정되고 제가 아는 분이 4억에 낙찰받고 불허가를 신청했고요. 최종적으로 3억 5천에 낙찰이 되었는데, 자, 이 불허가의 사유가 낙찰받기 전에 제가 나름대로 두어 차례 상담을 해줬습니다만, 이렇게 불허가 된 사유가 폐기물 때문입니다. 자, 폐기물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채무자가 다운이라는 상호를 썼습니다. 무슨 다운? 자, 여기 다운이 뭘까요? 자, 이것은 오리털입니다. 오리털을 다운파크 이렇게 하죠. 자, 오리털을 가공해서 생산하는 그런 공장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면, 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많은 냄새가 난다라는 게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지하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아는 분이 이것을 낙찰받고 이 폐기물을 처분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2억여 원이 넘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적지 않은 돈이죠. 자, 오랫동안 방치해서 이것을 재생할 수 없는, 완전히 못 쓰는 쓰레기인 이 폐기물을 깨끗이 처리하는데 2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낙찰가가 4억 원인데 폐기물 처리 비용이 2억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불허가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불허가로 일단 이것을 낙찰받지 않은 쪽으로 했는데, 자, 여러분도 역시 공장이나 큰 규모의 토지 이런 쪽에는 항상 폐기물의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경북 김천에 공장이 나왔습니다. 자, 경북 김천은 기업도시인가요? 혁신도시인가요? 지정되어서 2년 전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자, 여기 공장이
지방공단 안에 있는 공장입니다. 자, 그리고 감정은 대략 20억이고요. 지방치고는 좀 높은 금액, 한 15억 가까이 되는 금액에 낙찰된 사례입니다. 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계기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20억 감정가에 8억이나 되는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기계기구를 주로 프레스, 압출 이런 것과 관련된 기계로 보여지는데, 자, 여기하고 상관 있는 업체로서는 이것이 전혀 무시할 금액이 아니지만, 자, 이 업종과 관련 없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면 이 기계에 대해서 많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공장이 부도가 나고 경매가 나올 때는 그 채권은행에서 관리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기 건재당권자가 중소기업은행이고 중소기업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는데, 자, 이것을 점유를 중소기업은행에서 넘겨받아서 경비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장이 경매가 나왔을 때 채무자가 계속 가동 중이라면 여러분이 들어가서 조사하기가 힘이 들죠. 정확하게 내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채권자가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방문을 무척 반기겠죠.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장을 들어가 봤었는데요. 자,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내부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공장은 전혀 가동하지 않고요. 자, 위에 이처럼 크레인이 있습니다. 자, 이 크레인은 감정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장을 방문해서 자, 이러한 기계기구가 있다 그랬을 때 이 기계기구가 경매 대상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간혹은 이것이 리스로 경매 대상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자, 그것을 수억은 하는 공장이 경매 대상이냐 아니냐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경매 대상인지 아닌지, 리스로서 타인의 소유여서 경매에서 제외됐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공장 역시 많지는 않지만 폐기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처리하는 데는 큰 비용은 들지 않겠지만 그래도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 수 있죠. 공장은 반드시 이 폐기물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김해 씨의 공장이 경매로 나왔네요. 중소규모의 공장으로 보입니다. 자, 3억 8천에 감정이 되고 3억 2,200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여기에 특별한 등기부상으로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기구의 내용이 나오네요. 자, 기계기구가, 자, 여기에 기계기구가 포함되었다고 나오는데, 자, 여기에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여러분은 반드시 감정평가서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기구 금액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 기계 리스트를 하나씩 체크해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지. 자, 리스트 안에 사실은 행방불명이 된 기계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 역시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장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쪽이 아니니까 공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를 같이 보실까요? 서울시 상계동에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면적이 무척 크네요. 200평방미터가 되고요. 자, 금액이 17억이고 2008년 6월 현재 4억 5천만 원까지 유찰되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1층이고요.
전체 오피스텔 건물의 1층에 있는 상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변을 좀 볼까요? 자, 큰 물건이니까 주변이 중요하죠. 자, 노원 전철역이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역세권으로 보여지네요. 자, 건물도 보시죠. 자, 그런데 건물의 전면 쪽으로 출입이 아니고 후면 쪽으로 출입이 되어서 큰 도로에서 통행이 되는 게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자,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주변 상권이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상권이 아주 활발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현재는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자, 여기 최 씨가 보증금 3억에 월 200만원, 물건의 가치에 비해서 저렴한 금액의 임대가 들어와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등기부상으로는 2003년도에 건설항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임차인은 대항력은 없죠.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자, 이러한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서울의 경우 2억인가요? 그 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못 받죠. 자, 여기서 환산보증금은 5억인데, 자,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3억에다 보증금이 3억이죠. 월세 200만원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200만원에 100을 하면 2억이죠.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5억입니다. 자, 이렇게 보증금이 많은 것은 상가의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아예 적용을 안 한다는 것이죠. 자, 등기부상으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자,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도 아주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계약을 하겠지만 이 사람이 진정 3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불했다면 손해가 막심하겠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이것이 역세권인데 과연 낙찰을 받고 큰 금액을 들여서 낙찰을 받고 상권을 살릴 수 있을까? 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임대로 운영한다면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야 될 것이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주변의 경쟁업체나 상권 분석을 철저히 해서 과연 성산이 있는가를 제대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 감정가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유찰된 것은 이러한 것들의 좀 부정적인 쪽이 아닌가. 당분간은 상권이 그렇게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쪽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현장을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광주의 상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많은 물건이 여러 개가 경매로 나왔죠. 자, 이 중 175평방미터의 상가 2층입니다. 자, 2억 9천에 감정이 되고 1억 1,800까지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사진을 볼까요? 자, 큰 상가가 많이 경매로 나왔죠. 자, 이것이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고 경매로 나왔는데 신축 건물입니다. 자, 이것이 분양이 안 되고 경매로 나왔다면 당분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입주자들은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큰 건물의 상권은 쉽게 이것이 좋은 쪽으로 바뀌지가 않죠. 자,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자기가 직접 쓰는 쪽으로 활용하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이거 어떤 수익을 보고 들어간다면 이것은 오랫동안 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이것이 분양이 되지 않아서 분양팀이 철수하고, 자, 이미 관리비는 또 부과가 되었겠죠. 관리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러한 물건을 낙찰받을 때는 길게 보고 아주 저렴하게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할 아이템을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은 부산인데요. 건물 전체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 자, 35억에 감정이 되었고 21억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자, 걸린의 시설의 건물은 위치가 중요하죠. 자, 건물은 좀 낡아 보입니다만 보시다시피 자, 위치는 이렇게 삼거리의 코너. 주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 위치는 대체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건물 자체는 많이 낡아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낙찰받는다면 많은 수리비, 리모델링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김해시의 상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규모를 보면 역시 아주 큰 규모의 상가로 보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자, 이렇게 큰 상권의 상가가 경매로 나왔다는 것은 역시 이 상권이 많이 죽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큰 상권의 상권이 제대로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합심에 의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야 정상적인 상권이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것을 낙찰받을 때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장의 경매는 공장의 허가 조건과 민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매로 나온 상가는 거의 대부분이 상권이 이미 죽은 그런 물건이니까 자, 오랫동안 여러 차례 방문하여서 수익성을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